안녕하세요. 짜장면을 사랑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도 짜장면 좋아하세요? 입학식 하면 짜장면, 졸업식 끝나도 짜장면, 이사할 때도 빠지지 않는 짜장면은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단언컨대 짜장면은 가장 완벽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맛있으니까요. 먹어도 질리지 않고 생각나는 음식이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짜장면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짜장면 먹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장래희망도 중식당을 차리는 거였죠. 짜장면에 진심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처음 짜장면을 맛본 건 제가 67살 때쯤으로 기억해요. 부모님이 시장에서 저와 동생에게 옷과 운동화를 사주시고 근처 중국집에 들러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그때 처음 맛본 짜장면의 맛은 신세계 그 자체였죠. 짭조름하면서 달콤하고 쫄깃했던 그 맛. 입안에서 펑펑 불꽃이 터지면서 행복한 비명이 절로 나왔습니다. 수진아, 네 입에 진공청소기 넣었는 줄 알겠다. 면발을 끊어가면서 먹어. 그렇게 폭풍 흡입하지 말고. 엄마, 너무 맛있어서 끊을 수가 없어. 면발이 내 입에 착 감겨서 호로록 멈출 수가 없어. 참아, 얘도. 짜장면만 먹지 말고 이 단무지도 좀 먹어. 자. 어? 엄마, 단무지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 엄마는 역시 먹자랄. 여보, 수진이 좀 말려봐. 누가 보면 우리가 애들 며칠은 굶긴 줄 알겠다. 아빠의 말에 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먹느라 짜장 소스가 잔뜩 묻은 제 입을 엄마가 닦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맛있니? 엄마, 나 아침, 점심, 저녁 다 짜장면 먹을래. 우리 딸 짜장면집에 시집 보내야겠네. 삼시세끼 짜장면 먹이려면? 응? 아니? 아니야. 엄마, 짜장면집 내가 차릴 거야. 엄마 아빠는 그저 웃으며 넘기셨지만 그때 제 마음속엔 진심으로 꿈의 씨앗을 품게 되었어요. 자라면서 가족여행을 가더라도 일단 그 지역의 유명한 중식당부터 찾아가자고 떼를 썼고요. 그 지역 최고의 짜장면부터 맛보고 나서야 여행길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짜장면 맛이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하면 매우 속하죠. 짜장의 맛이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서 다 같은 짜장면이 아니란 걸 아마 아실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은 약간 달콤하면서 고기나 건더기가 굵직하게 많이 들어간 짜장면인데요.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 짜장면을 정성스럽게 비빌 때부터 제 입에서는 벌써 군침이 돕니다. 우와, 맛있겠다. 얘는 어릴 때부터 그러더니 고등학생이 돼서도 짜장면 타령이야? 징하다 징해. 수진아, 피자, 족발, 파스타도 얼마나 맛있게요? 짜장면만 편식하지 말고 다른 음식도 좀 먹고 그래. 맞아. 언니 때문에 나는 짜장면만 봐도 토 나와. 토 나올 것 같아. 징글징글하다고. 희연아, 조금만 참아. 언니가 나중에 중식당을 차리면 다 갚아줄게. 중식당을 차리겠다는 제 꿈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빠가 정색을 하고 물으셨어요. 김수진, 농담 아니고 정말 중식당 할 생각이야? 대학은? 대학을 왜 가? 자고로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하라고 그랬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서민 갑부 아저씨가. 아휴, 그 서민 갑부 아저씨는 왜 그런 쓸데없는 말로 어린애들을 현혹시킨다니? 엄마,
재벌들의 성공신화나 자서전, 경제서적만 봐도 다 그래. 아무 근거 없이 이러는 거 아니야. 나도 다 계획이 있다고. 무슨 계획인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중식당에서 2년 일할 거야. 주방과 홀을 오가면서 중식당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짜장면 맛은 어떻게 내는지 직접 보고 배울 거야. 그리고 3년 차가 되는 해 창업을 할 거야. 창업을 해도 대학은 나와야지. 대한민국에서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조리학과 이런 데 있잖아. 엄마, 대학 졸업장이 짜장 맛을 좌우하는 게 아니야. 엄마가 은근히 짜장면을 무시하는데 이래봬도 하루 평균 700만 그릇이 팔리는 국민 음식이야.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이지만 진짜 잘 나가는 중식당의 회전율을 보고 매출을 계산해봤는데 대충 계산해봐도 엄청나. 연봉 3천 따위는 찝도 안 된다고. 아이, 그 비상한 머리를 왜 썩히려고 그러니? 머리 좋아, 학교 성적 좋아. 그냥 남들처럼 명문대 졸업해서 취직하면 오죽 좋아.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해? 남들 가는 길이 뭐가 좋아? 나는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만들면서 돈을 마구마구 끌어모을 거라고. 저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한눈 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부모님의 걱정 어린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세운 인생 계획대로 중식당에 취직을 했어요.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던 대학 등록금은 2년 뒤 창업할 때 쓰기 위해 고스란히 저금해 두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웠습니다.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맛집으로 엄청 바쁜 곳이었습니다. 호텔 출신의 주방장이자 사장님이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배달부가 5명, 주방에 부주방장이 있었고 카운터는 사모님이 보고 계셨죠. 저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짜장에 들어가는 야채를 다지는 일은 주로 제가 했는데요. 그건 유니짜장에 들어갔어요. 사장님 옆에서 어깨너머로 짜장면을 만드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짜장과 짬뽕에 들어가는 육수는 같은 걸 쓰네요? 그렇지. 춘장은 기름에 튀긴 것을 쓰는데 이렇게 볶은 짜장에서 감칠맛이 폭발하거든. 사장님 말씀은 무조건 메모, 밤마다 기록한 걸 보면서 제 걸로 만들었어요. 물론 식사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짜장면을 먹을 수 있으니까. 부주방장님이 요리를 만들어주시겠다고 해도 저는 짜장면만 고집했죠. 오늘 우리도 요리 좀 먹어볼까? 재료 남는 것도 있는데 유산슬, 팔보채 어떤가? 부주방장님, 저는 늘 먹던 걸로 주세요. 아유, 자네는 짜장면이 그렇게 좋아? 지겹지도 않아? 먹어도 생각나요. 그런데 배달원 중에 한 명도 저처럼 짜장면만 먹는 애가 있었어요. 저보다 1년 정도 선배였는데요. 머리를 금발로 물들인 게 딱 봐도 가출 청소년 같은 분위기가 흘렀어요. 저보다 2살이 많다고 했지만 이상하게 지는 게 싫어서 절대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애와 저는 경쟁하듯 매 점심마다 짜장면을 들이키듯 먹었습니다. 한 번은 짜장 소스가 딱 1인분만 남아서 저희 둘 중에 한 명이 짜장면을 포기해야 했는데요. 김계중 그 녀석이 절대 물러서지를 않는 겁니다. 야, 양보해. 지가 양보해. 여기 짬뽕도 겁나 맛있어. 그러면 너나 많이 드셔. 너가 여기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나 여기 짜장면 먹으려고 취직한 사람이거든. 헐, 나도 그런데 어쩌냐?
부주방장님께 물어봐. 내가 늘 먹던 걸로 주세요 하면 뭐가 나오나? 그때였어요. 부주방장님이 한 그릇 양을 반으로 나누어서 저희에게 하나씩 주셨습니다. 에이그, 초딩이냐? 그만 싸고 이거 나눠 먹어. 모자라면 짬뽕 하나씩 더 먹고. 우린 서로를 으르렁 노려보면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남은 단무지를 서로 먹겠다고 동시에 젓가락으로 잡게 됐어요. 또다시 저희는 신경전을 벌이고 제가 그 녀석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손끝으로 이마 때리기 하자. 울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때? 녀석이 썩소를 날리면서 오케이, 좋아. 가자고.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마 때리기에 좀 자신이 있었어요. 손이 제법 맵고 셌거든요. 제가 녀석의 이마를 세게 때렸습니다. 제 매운 손맛에 놀라서 녀석의 눈에 눈물이 핑그르르 돌더군요. 녀석이 손가락을 우두득 우두득 소리를 내면서 제 이마를 때리려고 다가왔습니다. 좋아, 이번엔 내 차례야. 잠깐. 내가 졌어. 이 단무지 포기. 이 단무지 너 다 먹어. 그러자 녀석이 씩 웃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까불고 있어.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그 마지막 남은 단무지를 집어먹었습니다. 저는 잽싸게 주방으로 가서 단무지 한 접시를 들고 와서 남아있던 짬뽕과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향해 메롱하고 약 올려주었죠. 아니 저게... 약 올라하는 모습이 아주 쌤통이었습니다. 중식당이 쉬는 날은 차이나타운으로 가서 여러 종류의 짜장면을 맛보았습니다. 발로 뛰어 시장 조사를 한 거죠. 하얀 짜장면이나 직화 짜장면처럼 이색 짜장면을 맛보고 수첩에 메모하고 있는데 김계준 그 녀석이 제가 있던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앉을 자리를 찾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제 앞자리에 앉았어요. 뭐하냐? 이직하려고? 아니거든. 그럼 염탐이냐? 뭐래. 저리가 방해하지 말고. 역시나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수첩은 뭐냐? 몰라도 돼. 하얀 짜장을 먹고 메모를 하는 저를 보더니 너 진짜 짜장면 좋아하는구나. 신기하다. 뭐가? 내 친구들은 다 햄버거 아니면 피자 아니면 떡볶이잖아. 너도 좋아하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넌 왜 거기서 일해? 정말 주방장 되려고? 나중에 거기 물려받을 거야? 물려받긴. 내가 창업할 건데? 뭐라고? 창업? 네가? 이야, 너 혼자? 그래. 이 몸이 직접 중식당을 차릴 거거든. 저도 모르게 제 계획을 나불나불 이야기하고 말했어요. 전혀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말이죠. 계준이는 내 이야기가 무슨 거대한 프로젝트나 되는 양 꿈을 꾸는 듯한 얼굴로 들었어요. 우와, 멋지다, 김수진. 계준이 눈이 갑자기 하트로 변했어요. 너 왜 그래? 지금 눈이 이상해. 어? 왜? 나 멀쩡해. 아닌데? 너 어디 아픈 것 같아. 제가 계준이의 이마에 손을 짚어보았어요. 이마가 뜨거운 열기로 펄펄 끓고 있었어요. 너 열나. 갑자기 오한과 발열로 몸을 떠는 계준이를 부축해서 인근 병원으로 갔어요. 다행히 몸살이라고 하더군요. 처방약을 받고 우리가 일하는 중식당까지 계준이를 데려다 주었어요. 계준이는 식당 뒷방에 부주방장님과 함께 살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열이 펄펄 나는 개준이가 걱정이 돼서 저는 개준이 곁을 떠나지 못하고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너네 집에 전화해줄까? 지금 부모님 계셔? 아니, 괜찮아. 부모님 걱정하실 텐데. 그럴 리가.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지만 더 묻지 않고 약 먹었으니까 푹 쉬어. 내일 보자.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녀석은 멀쩡한 얼굴로 출근하는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일로 부쩍 가까워진 저희는 급기야 서로의 비밀까지 털어놓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너는 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살아? 시골에도 아니면서. 숨 막혀서 탈출했어. 왜 숨이 막혔는데? 우리 집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야.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교수야. 아빠는 서울대 공대 학사, 석사에 전기공학 박사까지 받으셨어. 엄마는 연세대 미대 교수시고 누나도 교수 되려고 박사과정 받고 남동생은 과학고 졸업하고 서울대 입학. 헐,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런데 너는 이러고 있다고? 내 말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집안의 꼴통이자 돌연변이 별종이 셈이지. 개준이가 자주 섞인 웃음을 짓는 걸 보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대학 졸업장? 우리 가는 길엔 필요 없다 이거야. 좋아, 나중에 창업하면 내가 너 채용해준다. 너 우리 중식당 창립 멤버 1호 시켜줄게. 그럼 나는 네 성공열차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냐? 숟가락 하나 들고? 젓가락이겠지. 뭐든. 아무튼 그 약속 꼭 지켜라. 저희는 부지런히 2년을 일하고 모은 돈, 그리고 제 대학 등록금을 더해서 제 꿈의 식당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대여섯 개 있는 작은 중식당이었지만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전통 짜장면 만들기의 1인자를 주방장으로 모시고 제가 부주방장 역할을 하면서 주방과 홀을 오갔습니다. 개준이는 배달을 하고 엄마가 카운터를 봐주셨어요. 미리 대학가 근처로 상권 분석도 했고요. 오직 짜장면 맛으로 승부를 걸었죠. 그런데 오픈 후 첫 일주일은 진짜 밀려드는 손님의 메뉴가 안 나온다고 짜증내는 손님들의 컴플레인에 손에 개업떡을 쥐어드리고 무릎 연골이 닳도록 사과하는 일로 매일 밤 울었습니다. 오늘 만보기 12,000보. 야, 이거 실화냐? 오토바이 배달인데 왜 이렇게 많이 걸어다닌 거야? 점심시간만 온 손님만 어림잡아도 100명은 됐지? 한 200명은 된 것 같은데. 야, 저 까만 옷에 하얀 거 뭐냐? 칠칠맞게 소금을 묻히고 다녀? 이거 하도 땀을 흘려서 염분기 때문에 얼룩진 거야. 야, 이러다 진짜 우리 대박 나는 거 아니냐? 당연하지. 잠깐만 있어봐. 이번 주 회전율과 신메뉴 개발, 주방 재료비 아낄 수 있는 방법 의논해보게. 야, 사장, 너무하다. 한 달 만에 몸무게가 5kg나 빠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첫 가게는 대박을 쳤고요. 얼마 안 있어 저는 2호점을 냈습니다. 직장인 상권의 건물 1층에 50평짜리 점포가 공실이 되자마자 계약을 했어요. 주방에서 일할 직원과 홀서빙, 저까지 9명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원하던 매출이 나오고 제가 매일 없어도 매장이 돌아가는 운영이 안정화됐을 때 개준이와 저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엄마가 카운터를 보시면서 개준이의 성실함과 인사바름과 인성까지 알게 되신 거죠. 제 신랑감으로 무조건 합격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개준이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은 저에게도 큰 부담이 됐어요. 그동안 집을 나와서 왕래도 없었는데 결혼이라는 중대사 앞에서는 개준이도 머리를 숙이고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판교의 신축 아파트 문이 열리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한 벽면이 책들로 빼곡한 것이 마치 미술관과 도서관을 합쳐놓은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무표정에 근엄하기가 그지없었고 누님은 저희를 무슨 벌레 보듯 경계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심히 관찰하셨어요. 그나마 서울대 졸업반인 시동생만이 싱긋 웃으면서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형수님 덕분에 형님을 집에서 다 만나고 감사합니다. 형님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이제 자주 좀 오세요. 내가 언제 바쁘다고 한 적 없거든? 시어머니가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냉랭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부러 그랬다. 대학 안 간다면서 머리까지 탈색하고 가출했는데 친척들 보기 부끄러워서 내가 지어낸 말이야. 민준이 너도 눈치 좀 챙겨가면서 말해. 시동생이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형님, 식당이 엄청 잘 된다면서요? 2호점까지 내셨다면서요? 가게 낼 때 상권 분석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건 나도 잘 몰라. 우리 집사람이 알지. 이 사람한테 물어봐. 형수님? 집안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저한테 질문을 한다니 이거 시험인 건가? 날 테스트하나 싶어서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졸업하면 벤처 사업을 할까 하거든요. 사업 아이템이 AI, IT 계열이긴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해서요. 이론과 실무는 다르잖아요.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 이것저것 고민이 많습니다. 그쵸. 저도 그랬어요. 그래도 데이터는 배신을 안 하니까요. 저는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동네 간판 달린 가게 임차에 대한 10년치 데이터를 다 뽑아서 존폐업을 분석했어요. 분석해보니까 상권마다 넣어야 할 임차와 넣지 말아야 할 임차가 확실히 보이더군요. 아, 10년치 데이터 분석? 와, 저 형수님, 더 가르쳐주세요. 저는 주제넘지만 창업할 때 준비 과정과 놓쳐서는 안 될 주의사항 등을 제 경험에 비추어 조곤조곤 설명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누님이 언짢다는 듯 인상을 팍 쓰시더니 핀잔을 주셨어요. 스톱! 스톱! 민준아, 너 머리 총 맞았니? 서울대 나온 네가 고졸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야? 보는 내가 다 답답하다. 그만! 그만! 시부모님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모두 동조하는 눈빛이었어요. 다들 그 입 다물라 이런 느낌이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빨리 입을 닫았고 그 자리를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개준이가 느꼈을 압박과 서름이 어땠는지 단 한 방에 이해가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시동생이 창업 준비 과정을 몰라서 물었던 게 아니라 제가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앉아있으니 일부러 대화 주제를 던지신 거였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저희 남편과 저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남편이 내놓은 자식이라 그런지 딱히 가족 모임은 없었어요. 다만 명절과 부모님 생신, 가족 생일, 꼭 참여해야 하는 경조사에는 연락이 왔고 그건 불과 1년에 10번도 넘지 않으니까 그렇게 결혼 10년 차가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겐 귀여운 아들과 딸이 생겼고요. 이 아이들과 개준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시댁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혈육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시동생이 결혼하고부터는 시댁에 더 가기 싫어졌습니다. 동서가 제가 만난 역대급 싸가지였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비호감이었습니다. 여긴
우리 형님과 형수님. 중식당 하시는데 강남에 3호점까지 내셨어. 대단하지? 그럼 전공이? 호텔 조리학과 나오셨어요? 중식당 차리는데 뭘 전공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저희는 대학 안 가고 바로 창업했어요. 어머머, 진짜요? 세상에, 처음 본다. 개나 소나 다 가는 게 대학인데 무슨 유니콘이에요? 신기하네. 아무튼 상아탑에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생의 참맛을 못 보셨다니 진심으로 제가 다 안타깝네요. 남편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는 혜진 씨는 전공이 뭡니까?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저도 모르게 불쑥 데카르트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지식과 인식의 출발점이 자신의 의식과 사유에 있다고 봤죠. 객관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론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하는 인식론의 기초를 세우잖아요. 필로소피즈에 대한 사랑. 저도 철학 참 좋아하는데요. 철학 전공이신가 봐요? 제법이네요. 데카르트를 좋아하나 봐요? 아니요. 저는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도 좋아하지만 제일 애정이 가는 철학자는 스피노자예요. 자신이 속한 유대교의 공동체에 파문을 당하고 배척을 당해서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외롭게 생계를 위해서 안경 렌즈를 연마하면서 살았잖아요. 볼록 렌즈 가공한 돈으로 그 유명한 에티카도 집필하고 위대한 사상적 업적을 이루었죠. 결국 유리가루 때문에 폐병을 얻어서 생을 마감했지만요. 저는 생업을 가진 철학자라는 점에서도 스피노자가 좋아요. 엄청 훌륭하고 멋있다고 생각해요. 동서가 석소를 흘리면서 비꼬듯 말했습니다. 뭐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유튜브 봤어요. 요즘 유튜브에 없는 게 없잖아요. 잘 주워들어요. 이래서 문제야. 개나 소나 유튜브 보고 제멋대로 짓거리니까 학위도 없으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자기가 교수인 줄 알아요. 말이 심하네요. 그렇잖아요. 짱깨집이 나는 주제에 감히 대철학자 스피노자를 노네? 너무 가짜않게 웃기잖아요. 철학을 전공하는 분 입에서 짱깨집이란 말이 나오는 걸 보니 그 수준도 참 알만하네요. 그때 시어머니가 중재에 나섰는데 서운하게도 저만 야단을 치셨어요. 그만둘래. 너는 새 사람 들어왔다고 인사하랬더니 괜한 분란만 일으키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철학과 교수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그렇게 아는 체를 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하든가. 동서가 턱을 높이 들고 의기양양한 얼굴로 저를 내리깔아 보더군요.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가까스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중에 시동생이 저한테 다가와서 저를 달래주었어요. 어머니는 상황을 무마하려고 마음에 없는 소리 하신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니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 매 하나 더 준다잖아. 그런 거예요, 형수. 아닌 것 같지만 서방님이 그렇게 말하니 진짜 같네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형수님, 저는 형수님 진짜 존경하는 거 아시죠? 됐어요. 저 이 집에서 기죽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 다 알아요. 늘 고마워요, 서방님. 그때부터 동서와 저는 만나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는 동서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머리에 먹물든 박사 출신들이 다 그런 건 아닐 테고 유난히 저희 동서는 자기만이 잘났다는 서민의식이 강했어요. 집안의 착한 엘리트, 벤처기업가 시동생이 왜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와, 서방님같이 인성 좋고 젠틀한 엘리트가 어쩌다가 저런 왕싸가지랑 결혼한 걸까? 누나가 소개시켜줬다잖아. 집안, 학벌, 직업까지. 고르고 고른 옥석이 재주씨일걸? 서방님이랑 결이 완전히 다른데. 너무 달라서 서방님 눈엔 귀엽게 보이나 봐. 나중에 한번 물어봐. 서방님, 외람되지만 왕싸가지 동서랑 왜 결혼을 하셨나요? 아유, 장난치지 마. 진심 이해가 안 되니까. 아, 몰라. 최대한 피하자. 그게 답이야. 남편 말로는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이 집안 식구들과 달리 동서처럼 타인의 감정을 보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시동생에겐 신기하고 귀여워 보였을 거라고 했어요. 어쩌겠어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형도 정작 결혼한 여자가 잔소리와 악다구니를 서슴지 않는 악처였다고 하니까요. 인생이란 요지경,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서의 실체를 까발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제대로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역삼동에 차린 3호점 중식당에 배달원이 배를 부여잡고 갑자기 쓰러져서 119를 불렀고 남편이 배달원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면서 가게에는 결혼이 생겼어요. 저 여보, 배달 좀 부탁해. 내가? 다행히 제일 바쁜 점심시간이 지난 뒤라 홀 손님도 널널했고 배달도 많이 없어서 안심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친정엄마를 불러 카운터를 부탁드리고 제가 배달을 나가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24층만 아니면 완전 땡큐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필 인근 모텔에서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탕수육 하나를 시켰어요. 시간으로 보아 뻔하잖아요. 내키지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주문을 받았으니 갈 수밖에요. 이래봬도 중식당 사장 10년인데 오토바이 면허 하나 없을까 봐요. 여태까지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지만 면허 가진 여자다 이 말씀이죠. 선글라스와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빠라바라바라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하면서 달려갔죠. 역삼동 모텔이라 그런지 웬만한 호텔에 가도 없는 서비스가 많고 시설도 호텔 못지 않았습니다. 짜장면을 들고 들어서는 제 맘이 다 위축되었어요. 괜히 민망한 마음에 헬멧과 선글라스를 그대로 착용하고 501호 앞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어리고 앳된 20대 청년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조금은 안심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짜장면 시키셨죠?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잠시 후 흰색 목욕 가운을 걸친 청년이 문을 열어주면서 이러더군요. 문 앞에 두고 가셔도 되는데. 내 정신. 얼른 놓고 갈게요. 저는 재빠르게 철가방에 든 짜장면과 짬뽕, 탕수육을 바닥에 꺼내놓았습니다. 그때 목욕탕에서 간드러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기야, 이것 봐. 입욕제 거품 짱 많아. 향기도 너무 좋아. 체리 블러썸 달콤해. 어서 들어와 봐봐. 네, 교수님. 잠시만요. 어라? 이 청년의 상대가 교수님이라고? 이 요상한 관계는 뭘까? 원조교제인가? 내적 호기심이 생겼지만 지금은 그런 걸 물어볼 상황이 아니란 것쯤은 잘 알았습니다. 단무지까지 내려놓고는 멀뚱하게 서 있는 잘생긴 청년에게 말했어요. 계산은 현금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청년이 목욕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짜장면 현금 계산해달래요. 지가 거기 있잖아, 테이블에. 어딘가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이 말투 어디서 들었는데? 하고 있을 때 청년이 테이블 위에 가득 놓인 맥주병과 와인병 사이를
이리저리 살피다가 고개를 가로저어 보이고는 귀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못 찾겠어요. 아, 참. 그것도 못 찾아? 내가 이래서 애기라고 하는 거야. 애기야? 목욕탕에서 젖은 머리와 몸에 타월을 두른 한 여자가 나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괴물 같은 목소리로 비명을 빽빽 내지르면서 욕실로 도망을 치더군요. 비명소리에 제가 더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제 하나밖에 없는 왕싸가지 동서였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마주칠 수가 있을까 믿기지 않았지만 이 근육 짱짱한 청년과 은밀한 미래의 시간을 갖고 있던 교수님은 분명 동서가 맞았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동서가 왜 여기서 나와? 동서가 음성을 변조해서 모른 척 잡아댔습니다. 어머, 저 아세요? 난 모르겠는데.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다 봤어. 동서 30만 원 주고 했다던 볼륨 매직 머리, 큐빅 박은 살구색 네일까지. 동서 빼박이야. 소리 지른다고 이게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 거기 계속 숨어 있을 거야? 그럼 나 그냥 가? 그냥 간다? 동서가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아, 형님, 오해예요, 오해. 이게 엄청 이상하게 보이는 거 알아요. 근데 오해 맞아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최면 거는 거야? 레드선 하면 이게 없던 일이 돼? 성인 남녀가 벌건 대낮에 모텔방에서 단둘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해라고? 아니지, 그건 맞죠. 팩트 맞는데요. 여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이 말씀이죠. 사정. 대체 둘이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애랑 벌거벗고 있을 그 사정이란 게 뭐야? 아휴, 이 친구 인생이 좀 파란만장해야죠.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비극적인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마저 편찮으셔서 1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학교도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도 하고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다시 복학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고생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울컥한 거예요. 어떻게든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여친이랑 헤어져서 더 슬퍼하는데 어떡해요. 아이고, 여친이랑 헤어진 제자 모텔 가서 위로해주는 게 요즘 사제지간 트렌드야? 하긴 내가 대학을 안 가봤으니 모르지. 몰라. 동서의 말을 듣고 뭔가 억울했는지 제자의 입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탕수육이나 먹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그냥 방 잡고 시켜 먹자고 해서. 동서가 복화술을 하듯이 입을 꽉 깨물고 말하더군요. 재범아, 조용히 해.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그래서 동서, 어떡하라고? 동서가 째까닥 무릎을 꿇고 호소를 했습니다. 형님, 제발 못 본 걸로 해주세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굳이 가족들이 알아서 좋을 일은 아니니까? 시동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고민이 되긴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알면 제일 상처받을 사람은 민준 씨잖아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민준 씨만 다쳐요. 내가 눈 감아주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린 이대로 바로 헤어져서 집에 갈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한눈 팔지 않고 민준 씨만, 언니 민준 씨만 바라보고 살게요. 진짜예요, 형님. 바람을 피워놓고 부탁을 하는 건지 때를 쓰는 건지
끝까지 재수없는 동서였어요. 저는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하겠다고 말만 그렇게 해두었어요. 그래, 알았어. 서방님이 안다고 해서 없던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방님 마음만 다치겠지. 알겠어. 동서 말이 다 맞아. 교수님이라 확실히 다르네. 내가 모른 척 해줄게. 얼른 옷 입고 나와. 먼저 간다. 저는 동서를 안심시키고 나와서는 곧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제자와 바람을 피는 불륜 동서를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이 땅의 정의와 사회와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방님, 역삼동 댕댕모텔 주소 찍어드릴 테니까요. 당장 달려오세요. 501호, 여기서 제가 누굴 봤는지 알아요? 전화를 끊고 20분 만에 시동생이 모텔로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잡아타고 왔다고 했어요. 형수님, 그 사람 아직 안에 있어요? 네, 제가 복도에서 쭉 지켜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까 테이블 위에 술병 개수가 어마무시했거든요. 술에 쩔어서 절대 그냥 나올 리가 없겠더라고요. 서방님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네, 이것들을... 동서가 제자와 함께 있는 501호 앞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어요. 501호 문 너머에서 이상야릇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성년자가 들으면 절대 안 되는 어른들만 아는 그런 소리였죠. 동서가 이성을 잃고 결국 사고를 쳤구나 싶었습니다. 시동생이 객실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그들은 노크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할 일만 열심히 했어요. 무릇 학문을 갈고 닦는 분들은 이런 데서도 남다른 끈기와 인내를 보여주는가 봐요. 서방님이 분을 참지 못하고 그만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는데 하필 거기에 소방장치가 있었고 그게 와장창 부서지면서 화재 경보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문의 엘리트는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어릴 때 배운 태권도도 참 잘했습니다. 손 괜찮아요? 손보다 더 아픈 게 여기예요. 시동생이 심장 부근을 움켜쥐었습니다. 501호를 제외한 다른 객실의 투숙객들이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하나같이 얼굴을 가리면서 복도를 뛰쳐나왔습니다. 불이 난 게 아니라 시동생 때문에 비상벨이 잘못 울린 걸 알고는 뭐야 시발 욕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바깥의 소란에 드디어 501호 문이 열리고 겨우 목욕 가운만 걸친 채 두 남녀가 튀어나왔어요. 동서가 서방님을 발견하고 또 괴물처럼 비명을 질러댔어요. 시동생이 태권하고 기합을 넣더니 동서와 상간남을 차례로 잡고 바닥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태권도라기엔 레슬링 같아 보였지만 아무려면 어때요. 두 년놈이 발라당하고 넘어져서 땅에 나뒹굴고 있었는걸요. 그 바람에 두 사람이 걸치고 있던 목욕 가운이 홀라당 벗겨졌고 아이쿠 저는 목욕탕에 가야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고야 말았네요. 아이고 어우 방칙해. 눈을 손가락으로 가리는 저와 달리 서방님은 피오름을 토하듯 내뱉었어요. 셔라. 비명만 지르면 다야? 정작 울고 싶은 건 나라고. 벌거벗은 남녀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시동생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저는 교수님 말씀만 들은 죄밖에 없어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짓던 시동생이 청년을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너 몇 살이야? 22이요. 씨발. 널 가르쳐주는 사람하고 이러고 싶냐? 시동생이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진짜 교수님이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따라왔어요. 진짜예요. 이 말에 빡친 서방님은 미쳤어? 당신? 제정신이야?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동서가 무릎으로 기어가 시동생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렸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우리 말로 하자. 우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는 고등생물이잖아? 뭔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지금 네 입에서 나올 말이야? 그게?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야? 뭐가 부족해서 이런 짓을 벌여? 교수랍시고 잘난 체는 다 하더니 겨우 햇병아리 같은 제자를 데리고. 당신 이거 범죄 아니야? 여보, 잘못했어. 그래도 팩트체크는 할게. 범죄는 아니야. 미성년자가 아니잖아. 야, 문혜진. 너 대학 입학할 때 겨우 이유식 대고 아장아장 걸었을 어린애야. 애라고! 알아. 내가 피곤해서 잠시 정신이 헷가닥했나 봐. 모범을 보여야 할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참 잘하는 짓이다. 철학을 하면 이러냐? 윤리 도덕은 안중에도 없어? 여보,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시동생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둘 다. 당장! 꼴 보기 싫으니까. 동서와 동서의 제자가 시동생의 눈치를 살피면서 목욕 가운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동작 그만! 여보, 아무리 그래도 옷은 좀 걸치고 나가야지, 응? 사부님, 선생님, 수건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시동생은 고개를 저으면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지금 그대로 나가. 안 그러면 태권도 공인 5단의 발차기 맛을 보게 될 것이야. 어이! 시동생이 태권도 품새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동서와 청년이 손으로 얼굴을 가릴지 다른 곳을 가릴지 고민을 하더니 결국 얼굴을 가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비상계단을 내려가던 동서가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왜? 뭐 어쩌라고? 형님, 그거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동서가 턱으로 가리킨 것은 아까 제가 짜장면을 배달할 때 들고 왔던 은빛 철가방이었어요. 그래, 동서도 나름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고 나가면 쪽팔리겠지. 나한테 큰 절하고 가져가. 두 사람이 큰 절을 하고 철가방 뚜껑과 통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고 가려야 할 곳을 가린 채 엉거주춤 도망을 갔습니다. 거리를 오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일제히 휴대폰을 들고 그들을 촬영했어요. 두 사람은 모여드는 구경꾼들을 해치면서 걸음아 나 살려라 꽁무니를 뺐고요. 그리고는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고는 어디론가를 향해 떠났습니다. 이게 제가 본 동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참나, 아유, 짱깨라고 비웃고 무시하더니 철가방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붙들고 가네요. 시동생은 어느새 500kg에 나뒹굴고 있는 가방과 옷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세요? 동서가 남기고 간 것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수님. 못 볼 걸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서는 학창시절부터 그런 쪽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교육자 집안인데도 부모의 과보호와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아나무인으로 자랐고 스트레스를 그런 쪽으로 풀었다고 하네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소문난 탕하였는데 누님이 집안 학벌 조건만 보고 소개를 해줘서
이사달이 났습니다. 시동생은 당연히 이혼 수속을 밟았고 졸지에 이혼남이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동서가 다녔던 대학 총장님을 만나 교수 자질과 품위, 윤리의식 등등의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 동서는 학교에서 퇴출됐고요. 좁디 좁은 대한민국의 교수사회에서도 사제지간 불륜에 철가방 사건이 퍼져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런 동서를 소개시켜준 누님은 1년 동안 시댁 문턱을 넘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거든요. 너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아이를 소개해서 민준이 인생을 망쳐? 아빠, 걔가 작정을 하고 나한테 접근한 거야. 나도 당한 거라고. 시끄럽다. 사람을 조건만 보고 판단한 우리도 할 말은 없다만 특히 너는 더 조심해. 아빠는 요새 돌싱이 얼마나 많은데 이혼은 흠도 아니에요. 아이고 머리야. 여보! 이 아이 내 앞에서 당장 치워! 시아버지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걸 보고 누님은 그 길로 도망을 쳤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고드름이 얼듯이 냉랭했다면 지금은 봄볕처럼 따뜻하달까요? 언젠가 친구분이랑 전화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학벌 좋으면 뭐래. 박사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일단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 큰며느리 봐. 똑똑해, 지혜로워. 얼마나 소신 있게 살아. 학벌, 직업 이딴 거 보지 말고 얼마나 줏대 있고 중심이 딱 잡혔는지, 인성이 어떤지 그게 중요하지. 그래. 며느리는 그래야 한다니까. 그렇게 무뚝뚝하고 말씀이 없으시던 시아버지도 고등학교 동창분들과 저희 중식당을 다녀가셨어요. 여기가 우리 첫째가 하는 중화 요리집이야. 이 집의 요리도 맛있지만 말이야. 이 짜장면이 아주 특출나지. 생긴 건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며느리가 발품 팔아서 전국의 맛집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만든 아주 특별한 짜장면이라고. 어서들 들게. 단무지는 하나씩, 알지? 남편과 제가 정성을 다해서 서비스를 드렸습니다. 아버님이 가게를 나가시면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가, 맛있구나. 평생 먹어본 짜장면 중에서 최고로 맛있었어. 그동안 너한테 무심했던 걸 용서하렴. 네 덕분에 더 큰 우사를 보지 않고 잘 마무리했구나. 고맙다, 아가. 처음 들어보는 아가라는 말에 가슴이 심쿵했어요. 저는 다만 해야 할 일을 했는걸요. 서방님이 상처를 크게 받으셔서 그게 걱정입니다. 살다 보면 매번 화창한 날만 있겠냐. 바람도 불고 폭풍우도 치고 그러는 거지. 온갖 굳은 일을 겪으면서 비로소 단단해지는 거란다. 네, 아버님. 하지만 아버님의 생각과는 달리 시동생은 시련의 시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비바람에 흔들렸어요. 벤처기업으로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위기를 맞았어요. IT 벤처가 휘청거릴 만한 사회적 이슈가 터진 데다 설상가상으로 무슨 펀드에 거금을 투자했다가 실패를 맛본 거예요. 야심차게 준비한 새 아이템까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시동생의 회사는 존폐를 걱정할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 됐죠. 시부모님은 집을 팔아서 시동생 사업자금에 보태겠다고 하셨을 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아버님, 은행 가지 마세요. 저희가 보태겠습니다. 형님, 사모 좀 낸다고 자금 여유도 없으시면서. 임마, 할만하니까 하는 거야. 그치, 여보? 그럼요. 저희 서방님 회사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시장 수요 예측 분석도 안 해봤으려고요? 아버님, 이 사람 손익 계산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서방님,
정 그렇게 마음이 쓰이면 이렇게 해요. 저희가 10억 투자할 테니 대신 회사 지분 40% 주시는 걸로. 어때요? 그럼요, 형수님. 지금 당장 넘어갈지도 모르는 회사를 살려주시는데 그까지 지분 40% 드릴게요.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서방님. 서방님, 화이팅! 자금난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시동생 회사는 이후 파죽지세로 성장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시동생이 연구개발한 신기술에 세계 굴지의 기업가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회사는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됐어요. 그 덕분에 시동생 회사에 투자한 저희도 덩달아 대박이 났어요. 10억을 투자하고 수백억 부자가 됐으니까요. 얼마 전 생일에는 정말 행복한 선물을 받았어요. 시댁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생일 축하 노래까지 행복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하길 기도하면서 촛불을 끄는데 세상에나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양볼에 뽀뽀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 똑똑한 며느리 생일 축하해. 예쁜 자기야, 사랑해. 이 모습을 본 아이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시아버지와 시동생까지 제가 찾아내고 일군 행복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